관심 많은 꼬마. 중국 경제 상황이 지금 좀 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부동산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중국 부동산 업체 중에서 비구이위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채무를 못 갚을 상황에 놓였어요. 대략 1조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에 대한 이자 300억가량을 못 갚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짜 못 갚으면 부도가 나는 거죠.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양도 그렇고 부동산 자산신탁회사인 중농도 그렇고 하나같이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부동산을 하면은 자기 돈만으로 할 수 없거든요. 개발 회사가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갚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회사가 무너지면 결국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라던가 다른 기관들도 같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동산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021년에 헝다 사태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헝다가 중국의 초대형 건설사인데 부채 문제 때문에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국 당국에서 개입하고 나름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자산 매각도 하면서 겨우 위기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근데 2년도 안 돼서 또 비슷한 사태가 터져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중국 건설사들이 무리해서 돈을 끌어와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터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되게 잘 나갔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뉴스 틀면 항상 중국이 연평균 10%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최절정기가 아마 베이징 올림픽 때였던 것 같은데 베이징 올림픽 엄청 화려하게 했거든요. 그때 돈 엄청 많이 썼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양극화 문제도 빵 터지기 시작하고 특히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2년 있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외환 보유액도 상당히 줄어들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되나 싶었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진 거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심지어 마이너스도 기록하기도 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결국 시장에 돈이 안 도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외부적인 요인이 안 좋다고 해서 꼭 경제가 100% 침체되진 않거든요. 여기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 두 번째 원인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못 믿어요. 외부적인 악재 때문에 돈을 안 쓸 때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돈을 풀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해서 코로나 위기를 어느 정도는 벗어났잖아요. 중국 정부도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부동산 규제도 풀어주고 심지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 문구까지 삭제했어요. 대놓고 집 사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인민들이 중국 정부의 지침을 안 따라요. 못 믿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중에서 대출을 통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출금을 안 갚고 버티고 있어요. 왜냐? 그 집이 완공될지 아니면 중간에 중단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회사가 그리고 시공사가 돈 없다고 공사를 중단했을 때 정부에서 이거 과연 해결해 주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 대출금 안 갚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 회사들은 돈을 못 받게 되고 건설 자재 쪽도 자연스럽게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리고 인민들만 정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정부를 못 믿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이 공산당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가 거의 매장당할 뻔했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 한번 일어났다가는 아마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골 때리는 게 뭐냐면 폭스콘이나 바이두 같은 사기업 내에 공산당 조직을 만들라고 사실상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공산당 간부를 채용하거든요. 공산당 간부가 기업의 실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예 도움 안 되죠. 근데 눈치 보기 위해서 그런 비싼 연봉 줘가면서 고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 돈 버는 데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만약에 중국 기업의 CEO였다면 저는 그런 정부를 못 믿을 것 같아요. 눈치야 보긴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이게 외부적인 리스크에다가 내부적인 모순까지 겹쳐져서 만들어진 사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중국 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사회주의 같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체제가 단기간에는 자본주의보다 더 큰 효율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찍어 누르니까.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 자율성이 없는 조직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런 조직은 결코 롱런할 수 없어요. 그게 기업이든 정부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부동산 위기와 왜 그런 위기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시거나 경제 상황을 분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